발포 합성 수지 포장재인데요. 발포 합성 수지 좀 생소하시죠? 발포가 뭐예요? 공기를 집어넣어서 뻥튀기를 했다, 이런 의미죠. 발포 합성 수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은 EPS라고 합니다. 익스펜디드 폴리스티렌. 익스펜디드라고 하는 게 팽창시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PS, 폴리스티렌이라는 플라스틱 재질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이 되었다, 발포가 되었다. 이게 스티로폼이죠. 그러니까 스티로폼은 PS를 팽창시킨 플라스틱이 스티로폼이고요. 영어로는 EPS라고 합니다. 그러면 PS 말고도 다른 게 있겠죠? P를 팽창시키면 뭐가 될까요? EPE. PP를 팽창시키면 EPP가 되는 것이죠. 그 과일을 싸고 있는 거물망 있죠? 과일을 싸고 있는 거물망은 스티로폼에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과일을 싸고 있는 거물망은 EPE예요. PE를 팽창시킨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과는 재질이 다른 것이죠. 다 통상적으로 발포 합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포 합성 수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티로폼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티로폼 위주로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 용이성과 관련된 기준을 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몸체와 관련해서는 스티로폼은 흰색 위주로만 재활용해요. 흰색이 아닌 색깔이 들어간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스티로폼에 다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복합 재질이면 역시 재활용이 어려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라벨막의 잡자재를 보게 되면은 몸체에 직접 인쇄가 되면 뭐가 돼요? 몸체에 직접 인쇄가 되면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색을 재활용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도 당연히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될 거고요. PVC는 어디를 가도 다 문제니까 PVC 계열도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재활용의 용이한 재질 구조에서 라벨을 보게 되면은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라벨을 사용하더라도 몸체와 동일한 재질을 쓰면 좋다라고 합니다. 몸체와 동일한 재질은 뭘까요? 스티로폼은 무슨 재질이라고 그랬죠? PS 재질이잖아요. 스티로폼 상자 같은 거 보면 스티커형의 라벨을 붙이죠. 대개 무슨 라벨을 써요? 종이 라벨을 쓰죠. 그러니까 종이 라벨을 쓸 게 아니라 PS 재질의 스티커 라벨을 붙이면 이거는 같이 녹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폴리스티렌 페이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PSP라고 하는데요. 생소하시죠? 컵라면 용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그냥 스티로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는 스티로폼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폴리스티렌 페이퍼 PSP라고 하는 거냐? 발포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를 많이 하면 알갱이가 굵겠죠. 이게 뭘까요? 스티로폼. 공기를 적게 집어넣어서 발포를 작게 하면 작은 알갱이가 나오겠죠. 이게 폴리스티렌 페이퍼입니다. 발포를 적게 하면은 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퍼라고 하는 거예요. 얇게 만들 수 있어서 뭐예요? 작은 부피의 용기를 성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스티로폼 접시 있죠. 다음에 컵라면 용기, 이런 것들이 다 PSP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SP는 어쨌든 PS 재질이기 때문에 스티로폼과 같이 섞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SP의 재활용도 스티로폼의 재활용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체 같은 경우에도 PS 이외의 재질들이 복합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게 분리가 어려우면 당연히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거고요. 색깔도 백색만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색 이외의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왜 그 밑에 고기를 받치는 스티로폼 접시 있잖아요. 그게 빨간 줄이 그어 있죠. 이런 것들은 색깔이 들어간 PSP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이. 라벨막의 잡자재도 몸체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 다음에 몸체와 다른 재질이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로 붙어 있거나, 다음에 PVC 계열이 섞여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페트병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몸체 볼까요? 글리콜 변성 재질이 혼합된 경우, 이걸 페트G라고 혹은 G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편의점의 얼음컵이 페트G를 많이 썼는데요. 페트G에 대해서는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니까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얼음컵도 페트G를 안 써요. 이런 것들이 재활용 어려운 표시의 개선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색깔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생수와 음료를 제한 페트병에 녹색 이외의 색깔을 쓰는 것은 재활용 어려움이다. 생수, 음료 이외의 페트병 뭐가 있어요? 기름을 담는 병도 있을 거고, 샴푸병도 이제 페트병 많이 쓰고, 화장품병도 페트병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음료는 무조건 투명해야 돼. 생수, 음료 이외의 경우에는 녹색까지는 봐줄게. 근데 그 외에는 색깔이 들어가면 다 재활용 어려움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그 라벨 한번 볼까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되는 라벨은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어렵죠 이거? 자, 일단 비중이 1 이상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물에 뜨냐 뜨지 않느냐. 비중 1보다 크면은 물에 깔아놓는 거고요, 비중이 1보다 적으면은 물에 뜨는 것이죠. 그런데 페트병에서 이 비중이 왜 중요하냐? 페트는 비중이 1.3 정도 돼요. 이 말은 물에 깔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고 분리 배출을 했을 때 페트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페트를 파쇄한 다음에 물에 씻습니다. 그러면은 페트 병 조각은 물에 깔아앉게 되겠죠. 라벨은 페트 조각과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중 1 이상이 돼버리면 라벨 조각도 페트 조각과 같이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소비자가 라벨을 떼기 어렵게 만들었어. 라벨을 떼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경우에요, 절취선이 없거나 아니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손잡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없이 그냥 비중 1 이상의 라벨을 쓰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재활용 어려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착제, 이거 뭐라고 했죠? 접착제를 사용한 라벨의 경우에 그 사용된 접착제는 그 양잿물에 세척을 할 때 양잿물에 씻겨서 나갈 수 있는 접착제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경우, 투명한 페트병에 몸체에 직접 인쇄를 해버리면은 그 인쇄 색깔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같이 아주 작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인쇄해 준 것은 봐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금속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라벨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비접착식으로서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를 사용한 경우, 이 말은 뭐예요? 페트 재질의 라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한 페트병의 재활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색깔과 인쇄 때문에 그러잖아요. 같은 페트라고 하더라도 색깔이 있는 라벨 조각이 투명한 페트와 같이 가라앉아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라벨에서는 워셔블 라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알칼리 조건에서 라벨에 잉크가 씻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명한 필름 형태의 라벨이 남게 되겠죠. 이것이 같이 페트병과 가라앉으면은 같은 투명한 애들끼니까 같이 녹여서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재활용의 우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마개와 잡자재를 보게 되면요, 무색 페트 단일 재질을 제한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그러니까 페트병에 투명한 페트 마개를 쓰는 건 괜찮아. 마개와 페트병이 같이 가라앉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개의 역할이 뭐예요? 밀폐성이에요. 안에 있는 음료가 혹은 가스가 새어져 나오지 않도록 단단하게 막아줘야 되는 건데요. 페트 자체가 원래 딱딱한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딱딱한 재질에 딱딱한 마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밀폐성이 떨어지게 되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P 아니면 PP 재질의 마개를 사용을 해요. P하고 PP는 비중 1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물에 뜨는 재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페트병에 P 혹은 PP 재질의 마개를 닫게 되면 소비자가 마개를 떼지 않더라도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는 물에 뜨는 거죠. PS가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라 그랬잖아요. PS 재질의 마개를 사용을 해버리면 가라앉아 버리겠죠. 혹은 알루미늄 마개를 써버리면, 금속 마개를 써버리면 물에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에 가라앉는 재질의 마개를 사용하게 되면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서 같이 가라앉아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합성수지 용기와 트레이류 포장재인데요. 용기는 그냥 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 간장, 고추장 담은 통 같은 거. 트레이는 뭐예요? 원래 접시, 잿더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침 접시라든지 계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트레이류 포장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페트병은 페트병만을 따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계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페트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판페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로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몸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페트지의 경우에 재활용이 어렵다. 다음에 유색 페트 재질도 재활용이 어렵다. 가령 페트로 만든 계란판 중에서 약간 분홍색 비슷한 그런 계란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활용 어려움에 나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서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캔시머 용기, 몸체는 페트인데 뚜껑이 알루미늄인 경우인데 알루미늄이 안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도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이 되겠죠.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경우인데요.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일단 PVC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다 재활용이 어려운 걸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들이 뚜껑 등에 씌워져 있고 빨대 같은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커피 음료예요. 커피 음료의 몸체는 아마 PP 재질인 경우가 많아요. PP 재질인데 그 PP 재질 위에 뭐가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로 덮여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플라스틱 뚜껑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빨대가 붙어져 있죠. 이런 경우가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성수지 필름 시트류 포장재인데요. 필름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비닐을 얘기합니다. 과자봉지, 라면봉지 같은 비닐류를 공식적인 용어로는 필름류 포장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필름류 포장재의 경우에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비닐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죠. 과자봉지, 라면봉지 같은 경우에 속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주문을 하게 되면은 보냉 포장재로서 알루미늄이 두껍게 씌워져 있는 비닐에 알루미늄이 외면에 두껍게 씌워져 있는 보냉 포장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데 비닐에 알루미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알루미늄 재질의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활용 보통으로 해당되는 거고요. 비닐에 알루미늄이 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아주 두껍게 씌워져 있으면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과자봉지, 라면봉지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미터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욕 나오는 거지. 안 돼! 녹음됐어.